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국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30일 동안 중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휴전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전면적 휴전을 위한 협상을 즉각 중동에서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 담판은 1시간 반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12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우크라이나 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통화한 겁니다. 두 정상은 먼저 에너지 인프라 분야 부분 휴전으로 평화 노력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며 완전한 휴전을 위해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서로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즉시 군에 해당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서 합의한 30일 전면 휴전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체 전선을 따라 휴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재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대한 필수 사항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정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입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적인 평화로 종식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전면적인 휴전 협상을 중동에서 즉각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앞으로 계속 연락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 두 정상의 통화로 일단 부분적인 휴전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분 휴전 방안에 합의한 데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미국 측에 세부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에 관한 세부 내용을 듣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며 세부 사항을 받은 뒤 우리는 우리의 답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이제 선고만을 남겼죠.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선고 일정이 공지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로 한 주 더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3주가 흘렀지만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20일과 21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아직도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볼 때 선고일은 2, 3일 전쯤 공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오늘까지 공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정문 완성과 선고를 위해 재판관들은 인용, 기각, 각하 등 자신의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로 뜻을 모으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평결을 꼭 맞춰야 선고 날짜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에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 평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뒤에도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언제 선고 기일이 지정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여야의 셈법은 참 복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헌법재판소에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한 지침 하달이냐면서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테러 위협 뒤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와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숨진 당원의 빈소를 차례로 참배하며 헌재를 향해 신속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군사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합니다. 민영배 의원이 단식 8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가는 등 장외투쟁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당내 쌓이는 상황에서 내란 종식에 죽을 힘을 다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권의 조속한 선고 촉구가 헌재를 향한 도를 넘은 겁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원내 제1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가더니 이제는 헌재의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다라는 지경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은 어디 갔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무슨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점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간부터 허무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외환죄가 확정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해산 심판을 받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해괴한 연좌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까지 임명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최 대행이 지금까지 자세를 유지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국회가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법률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개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선 헌재가 정하는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파면이냐 아니냐 그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야당과 공정한 판결을 주장하는 여당 간 신경전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도 위헌적 조항과 권력분립 원칙을 문제 삼았는데요.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9번째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 속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제2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대행은 먼저 방통위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소속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체제인데 이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국회 몫으로 여당이 1명, 야당은 2명을 추천합니다. 이런 구조 탓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하면 방통위는 회의를 열 수조차 없다는 게 최 대행의 설명입니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습니다. 최 대행은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이런 파행 사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제의를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해 이번이 9번째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3월 19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탄핵 찬반 집회로 전국 곳곳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차별적인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요. 판검사의 가족도 탈 만큼 좌표 찍기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장인, 사촌의 육촌까지 털어야 된다. 붕어빵인 딸내미가 있던데 얼굴 올린다. 일부 극성 지지자들이 최근 인터넷 게시글로 올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탄핵 찬반 가릴 것 없이 자신의 지지 성향과 다른 결론을 내린 판검사나 헌법재판관이 타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신상과 거주지, 과거 이력을 모두 찾아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겁니다. 탄핵 반대 측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 찬성 측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겨냥한 게 대표적이죠. 이 문제는 신상털기와 좌표찍기 대상이 일반 시민으로까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전쟁은 단순히 서로를 향한 비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댓글로 도배하는 여론전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극심한 정치 양극화로 온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가 둘로 찢어진 모습인데요. 신상털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집회 현장에서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신문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니까 이 홈플러스에 쌓인 포인트 누적 금액만 114억 원에 달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악의 상황, 즉 파산을 할 경우에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무상 포인트는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롯데그룹의 롯데마트와 달리 홈플러스는 그룹사 소속도 아니죠. 그룹 계열사에서 포인트를 전환해 쓸 수도 없습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 멤버십 포인트와 관련해선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습니다. 도시급으로 개발된 읍면 지역이 늘었는데 이들 지역까지 농어촌 전형 혜택을 받아도 될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죠. 네, 경기 김포시 고촌읍으로 가보겠습니다. 웬만한 서울 상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온갖 학원이 빼곡히 들어서 있죠. 이곳은 목동 학원가까지 차로 30분이면 가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고촌은 신이 내린 농어촌 전형 지역이라면서 고촌으로 이사를 가는 학부모도 있을 정도입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입시를 돕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고촌처럼 대규모 아파트와 학원가가 조성된 읍면 지역도 농어촌에 포함됩니다. 화성시 향남읍도 교육 인프라가 뛰어나지만 농어촌이고요. 충남 아산시 탕정면, 또 대방읍도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낳는 농어촌 특별 전형을 손볼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를 하거나 가정의 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1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교육부와 대학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압박하고 나선 건데요. 학생들이 돌아올지 아니면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전북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이른바 동맹휴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학생 중 신입생 등 일부를 제외한 650여 명이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나오지 않자 전북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질병이나 유학, 임신과 출산 등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닐 경우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휴학계를 반려한 겁니다. 이런 조치에 의대생들이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하고 등록하더라도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될 수 있다는 학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의대 교육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학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충남대 역시 오는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도 의대가 있는 다른 대학에 공문을 보내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대학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거래된 강남 3구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6천 건을 향해 가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후폭풍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이 일대에서는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실이 속한 송파구는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자치구 가운데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강남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토허제 해제 이후 호가가 최대 4억까지 오른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정도의 국민평형 아파트값은 평균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보다 6억 높은 금액대로 강남 3구 집값이 동시에 20억 원을 넘긴 건 3년여 만입니다. 단기간에 지나치게 오른 호가 탓에 관망세에 접어든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1, 2억 이상 올랐죠. 큰 평수는 한 3, 4억 정도 오르고 거래 신고 올라가는 거 보면 꾸준히 그래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올라갔다 보니까 좀 관망해야 되겠다 이런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확 뛰었습니다. 신고일은 이달 말까지인데 매매 거래량은 5천 건을 훌쩍 넘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지표로 볼 수 있는 6천 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다시 급감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남 3구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뛰면 토허제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까지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엽니다. 또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까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일본과 미국 모두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긴 한데요. 주요 인사들의 경기 전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에 우리 주식, 외환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주식시장은 상승세가 주춤했고 원달러 환율은 경계감에 상승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직생을 언급하며 각오를 다진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우리금융 경영평가 등급에 대한 의견은 물론이고 홈플러스 사태, 직을 걸겠다고까지 말했던 상법 개정에 대한 소신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상증자 중점심사 대상 1호로 선정한 삼성 SDI 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오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시연합니다. 어제 거래 시스템 오류로 주식 거래가 장중 7분간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가 안정과 봄철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열립니다.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계기로 마련된 행사인데요. 주요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금 국제 일정이었습니다. 그 9천억이 날아가는 거죠, 그냥. 본질이 확정이 되면 책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자. 홈플러스가 연일 경제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도덕적인 해이가 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정무위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어요. 홈플러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이어졌는데 홈플러스 측은 이렇게 기습적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다. 부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 납득이 안 된다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지금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어제 그 국회에 출석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의 주장에 따르면요. 2월 28일에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월 1일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3월 3일까지 이 모든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3월 4일에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가 공휴일과 법정 대체 휴무일이라서 관공서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법정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 뭐 50여 종 가까이 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이 중에서는 관공서에서 직접 발급을 받아야 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미 관공서 휴일 전에 서류를 준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2달 이상은 걸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월 28일 이전에 이미 강등될 것을 알고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논란 중에요. 기업 회생 신청 당일까지도 채권을 판매해서 논란입니다. 이거 알고도 판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과거에도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영증권이죠. 홈플러스의 주된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그 자산 유동화 증권의 일종인데요.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사채 ABS-TB를 발행하는 그 주관사입니다. 그래서 신영증권이 사실은 이 ABS-TB를 발행한 실적을 보면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발행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5%나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그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무려 820억 원 규모의 ABS-TB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5일이 어떤 날이냐면 신용등급 강등이 예상된다는 예비 평정 결과를 신용평가사에 전달받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이미 알고 강등된 것이 통보받은 28일까지도 820억 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해서 판매를 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뭐 만약에 미리의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했다고 하면 뭐 사기죄 같은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몰랐다는 이야기 그리고 며칠 전에 준비했다는 이야기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코웃음을 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은데 국민연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K 쪽에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 3호 블라인드 펀드에 모두 6,121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이익금까지 해서 9천억 원을 돌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업 회생을 실패할 경우에는 이게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공적 자금들이 적대적 M&A를 일삼는 상호펀드에 투자를 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그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처로 한때 각광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뭐 실제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부실 운용하는 사례도 많이 적발이 되고 있고요. 실패한 투자 사례도 적발이 돼서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형 사모펀드와 연계된 사업 전반에 걸쳐서 금융당국이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적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 그 투자 원금을 갖다가 좀 지키는 보수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고수익만 믿고 이 고위험 자산에다가 무턱대고 투자하는 투자 행태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이후에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 것 같습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폭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좀 과열 증상, 과열 조짐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이게 참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라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사실은 거래에 제약을 둔 거기 때문에 예. 이 규제를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젠가는 사실 없어져야 될 규제였긴 했습니다. 근데 이 해제 시점이 공교롭게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월 달에 해제가 됐는데요. 2월이라는 것은 원래 3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군지로의 이사 수요가 몰리는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뭐 작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다시피 연초가 되면 금융당국이 뭐 이렇게 대출을 연말이 되면 옥죄다가 연초가 되면 대출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주는 느슨하게 풀어주는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물가가 안정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 시점이 잘못돼서 이 지금 부동산 거래가 강남 그 학군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을 하는 이런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1월 달부터 이미 지금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0.2% 상승을 해서 상승 조짐을 보였는데 2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한 것이 여기에다가 좀 불을 붙는 형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여기에 집을 못 산 사람들이 그 주변 지역에 사면서 서울 전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산됐다. 그래서 지금 뭐 과열 조짐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좀 많이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익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기가 좋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걸 다시 지정해야 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푼 지 얼마 안 돼요. 불과 뭐 몇 달도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혼란하실 것 같아요. 다시 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혼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몇 달 만에 다시 지정을 할 거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책 당국자가 잘못된 판단했다라는 이런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지금 지자체 간의 정책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 경기 침체 우려가 급증하면서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산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시 되돌리는 것을 또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 적기에 대응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도 지금 주시를 해야 되는데 서울의 일부 전세 대출을 더 조인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주최해서 민간 은행들을 모아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 그 회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민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좀 가계부채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도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대출금리, 가상금리를 좀 잘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금융위의 권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다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금 나타나자 다시 또 가계부채를 조이는 게 좋겠다 이런 뭘 어쩌라는 거냐 하는 말이 나올 만하네요. 참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좀 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그래서 나온 지금 대책이 NH농협은행에서 먼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은 사실은 먼저 선순위 전세자금 상환하는 조건으로 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전세를 끼고 신규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이루어지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를 막겠다는 막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고 이러한 조치는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허용이 됐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지금 시중은행에서 오락가락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 금융 소비자들에게도 그렇네요. 상당히 큰 혼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건 대부분 서울, 그것도 서울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방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출부터 세금까지 싹 푸는 대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올해 그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가 될 것이다라고 네네. 저도 뭐 칼럼을 통해서 이미 연초에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외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입니다. 부동산은 사실 제가 팔고 싶다고 쉽게 팔 수 있는 자산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거래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줄이면서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을 정리해서 모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집으로 제가 자산을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집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 위주로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의 지금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후 미분양을 구매할 경우에 대해서는 뭐 대출 금리도 깎아주겠다 이런 지금 정책도 내걸고요. 특히 여당에서는 지방에 이제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다주택자에게 보유하는 부과하는 중과세, 보유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중과세를 갖다가 지금 면제해주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런 것은 일부 필요하다. 지방의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리기에 이런 것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이런 세법 개정 사항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3년 서울과 지방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10년 평균치의 서울은 절반, 지방은 80%거든요. 근데 이게 중공간에 3, 4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26년과 2027년에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거고 지방은 그래도 10년 장기 평균치 한 80%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서 누가 봐도 서울의 전세와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명약 관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향후 집값의 상승 가능성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런 조치만 가지고 지방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기에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전산장애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중 7분 동안 주식 거래가 이제 중지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전체 종목이 거래가 중지됐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11시 37분부터 44분까지 모든 주식 매매 거래 체결이 정지가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의 거래 체결에 장애가 생기면서 이게 전체 종목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동양철관 종목이 19% 이상 급등을 한 상황이 이런 것을 초래됐다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조사 결과에 뭐 다른 요인이 있었다라고 밝혀졌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7분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그 사이에 오갈 수 있었던 거래 금액을 생각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텐데 거래 급증 말씀하신 것대로 뭐 다른 원인이 있다 이거잖아요. 어떤 원인들이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주목되는 것은 대체 거래소죠. 넥스트 트레이드가 출범을 했는데요. 넥스트 트레이드 출범으로 인해서 도입된 중간가 호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간가 호가 제도와 한국거래소의 기존 시스템 간의 충돌 때문이다라는 지금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는 동양철관이라는 이 종목의 자전거래 방지 조건 호가의 매매 체결 수량 계산 시에 중간가 호가 수량이 누락이 되면서 매매 체결 지연이 발생됐다라는 건데요. 자전거래 방지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거래 아이디가 동일한 경우에 상호 체결 방지하는 장치로서 같은 아이디에서 동일한 가격의 매수 및 매도 주문이 발생할 경우에 한쪽 호가를 정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매수 매도 주문을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인데
중간가 호가 특성상 이제 체결가능 주식에 실제 체결된 주식 간의 거래 가격 절사로 인해서 수량의 괴리가 발생하는 바람에 시스템이 다운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넥스트레이드 대체 거래소가 생길 때부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겠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정말로 어제는 하나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공포심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다 떨어졌는데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1.71%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지금 금리 결정, FOMC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좀 신중한 모드에 돌입된 것인데요. 그 금리 결정이 상당히 좀 시장의 전망보다는 보수적으로 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2월달 수입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0.4% 올랐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0.3% 상승한 것보다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를 훨씬 초과됐거든요. 전망치는 0.1%였죠. 그렇죠. 그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관세가 부과될 것을 대비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미리 원자재를 수입을 크게 늘려서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이 수입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반영이 돼서 결국은 수입 물가가 상승되면 미국의 국내 물가가 재상승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재발될 것이고 그러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이다. 그럼 이제 금리에 민감한 지금 기술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이 돼서 뭐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들이 다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 물가가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의 정책이 본격화되는 건 이후일 테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 부분도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타트 경제는 석병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남산 케이블카를 60년 이상 독점한 운영사가 최근 시가 운영하는 곤돌라 사업에 맞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사가 재작년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는 곤돌라 사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이 바뀐 겁니다. 김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속 가능한 남산을 목표로 곤돌라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곤돌라 수익을 모두 남산 생태계에 재투자하고 보행 약자들도 남산을 쉽게 오를 수 있게 만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온 삭도공업 측이 손해를 본다며 소송전을 시작해 공사는 벌써 반년 가까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삭도공업 측이 곤돌라 건설에 동의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 1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삭도공업은 케이블카 리모델링 허가를 촉구하면서 시에서 추진하는 곤돌라 사업 등 남산 관련 교통정책에 반대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시는 이 의견을 전제로 해당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다. 수십 년간 독점하고 있는 이 삭도공업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남산 곤돌라를 설치할 때 반대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그러면 새로 리모델링을 해라 하고 조건을 달았던 거죠. 진짜 명시가 됐죠. 반대하지 않겠다 하고 문건을 작성해서 보내왔었어요.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962년부터 60년 이상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초 사업 종료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특혜를 받아낸 덕인데 곤돌라와 달리 케이블카는 매년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남기고도 점유 비용으로는 수천만 원만 내 공공재산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2심 변론 절차가 오늘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위험 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절차를 종결할 전망입니다. 앞서서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서방 기업이 복귀하더라도 기존 사업을 적은 돈으로 되살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러시아 산업기업인 연맹회의에서 정치적 압력을 받고 러시아 시장을 떠난 기업과 헐값에 자산을 매각한 기업은 똑같은 가격에 재매입하게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회사, 또 기업들과 그 직원들의 이익이 항상 러시아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복귀도 이런 입장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날씨가 굳었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까지는 폭설에 추위까지 겹치면서 날씨가 많이 굳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눈비는 모두 그쳤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꽃샘 추위는 하루 더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2도, 체감 온도는 영하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나오실 때는 보온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출근길 안전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비로 아직까지 도로가 미끄럽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낮 동안 녹았던 눈비도 밤사이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에 얼어붙은 곳이 많은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에 미끄럼 사고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북극발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밤사이 눈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오전까지 호남 서부와 제주 산간에는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대기 정체로 수도권과 충남, 대구와 경남에서는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눈비구름은 물러갔지만 오늘 아침에도 꽃샘 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8도, 전주 영하 2.2도, 안동이 영하 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7도, 광주와 대구 9도로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지만 바람이 강해서 포근함보다는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이 절기 춘분인 내일부터는 다시 포근한 봄 날씨가 돌아오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쌀쌀하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껑충 오르겠고요. 이후로도 서울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따뜻하겠지만 어김없이 대기질은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하늘은 다시 맑아졌지만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계속해서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3월 19일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시 맑아진 하늘처럼 오늘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